안녕하세요. 이번 6번 해보겠습니다. 행정의 부과는 설명이네요.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맞는 거 골라 택하는 거죠. 지문이 4개밖에 안 되니까 그 어렵지 않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6번 행정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른 거죠. 보통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쉽게 푸는 경우가 하나 알면 대충 둘 중에 하나 선택이겠죠.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부관에 옳은 거. 부관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는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도 많고 사안도 많고 그때마다 나오니까 꼭 나오죠. 꼭. 그러니까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대로 부관의 유형별로 논점이 되는 것들은 나오는 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보시죠. 아주 유명한 판례죠.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히 짧아 그 기한의 허가 조건이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허가 기간이 이제 여기까지도 하나의 판례죠. 여기까지도 하나의 판례예요. 허가의 성질상 부과된 기한이 부당히 짧은 경우는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본다는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러면 허가 기간이 경과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죠. 그 기한이 경과하면 아니면 그 기한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거죠. 허가 기간 도래 전에 그 연장 기한 신청하는 기간이 있죠. 그 안에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기한에 관한 논점 보시죠. 개념 잘 아시겠죠?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성질, 부관이고 시기와 종기로 구성되어 있고 효력기간, 존속기간이죠. 허가의 원래 원칙은 단 예외적으로 그 성질에 비해서 부관으로 부과된 기한이 짧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죠? 그럼 기한의 부과가 위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당히 짧으면 비례성의 원칙, 그죠? 비례성의 원칙 관련해서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100억을 투자했는데 허가 기한이 1년만 부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투겠죠? 인정하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논란이 되겠죠. 그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이고 그 기한을 연장하려면 연장 신청 그 기간 있죠? 그 안에 신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연장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기간이 경과해버리면 처분 자체 효력이 소멸한다는 거. 기한 경과의 효과는 어떻게 돼요?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주된 행정행 효력이 소멸해버리죠. 그걸 뭐라 그래요? 행정행의 실효라 그러죠. 실효 사유 중에도 하나예요. 그럼 이걸 다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기한에 붙은 행정행위를 다투려면 어떻게 돼요? 다투는 동안 처분의 효력이 소멸해버리면 협의의 소득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뭘 해요?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죠. 집행정지 신청하면 머릿속에 그죠? 적극적 요건, 소극 요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극 요건, 소극적 요건, 소명 책임에 관해서도 기억하셔야 돼요. 대상성이 되느냐, 독립쟁송의 가능성이죠. 기한 자체만 따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죠. 근데 우리 판례는 부담만 가능하죠. 부담만. 그러니까 이제 그럼 소구제 방식도 어떻게 돼요? 전체를 갖고 들어가서 기한만 취소하는 일부 취소 장성 형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권리 필요 말씀드렸죠. 기한이 경과해버리면 협의의 소극이 소멸해버리죠. 단 기한이 소멸해도 행정행 효력이 소멸해도 부가적으로 우수적으로 소익이 있는 경우가 있었죠. 제재적 가중처분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보란심리하면 독립취소 가능성이죠. 여기서 이제 분류 가능한지 안 한지 부분 논해지겠죠. 이게 이제 기한에 관한 기본적인 논점이에요. 기한만 따로 물어보진 않겠죠. 참 행정처분의 기한인데 1, 2, 3, 4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진 않은 것 같아요. 니은 보시죠. 좀 어려운 지문이네요. 독립소유자가 토지 형절 변경 해기 허가에 붙은 기부 체납 부관에 따라 기부 체납한 경우 기부 체납 부관이
당연 무효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그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 증여물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를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잘 모르시겠죠? 왜냐면 이건 판례를 알고 있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논지가 시작된 지는 한 90년대 후반부터라고 보면 되죠. 95년도 중반부터 이제 판례를 평석하는 형태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판례 평석하면서 구체적으로 논문을 쓰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판례 해설에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까지 실리게 됐죠. 2000년대 10년, 15년 넘어서부터 지금은 막 거의 다 실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 실려 있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 논문으로만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면 부관의 하자, 만약 부관을 부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관의 하자가 있을 경우 그 하자 있는 부관을 이행한 행위, 그죠? 특히 이제 그걸 주로 사법행위죠. 부담에서 주로 문제되니까 기부채납에서 주로 문제가 됐어요. 그 기부채납의 효력도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문제죠. 즉 부관의 하자가 바로 기부채납에 영향을 주는 건지, 아니면 그 부관의 하자하고 무관하게, 기부채납은 사법행위니까 사법행위에 관한 기본 민법 규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건지, 이 논리가 문제됐던 거죠. 그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부관이 당연 무효거나 취소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여기 이 판례는 관련성이 있는 거죠. 보세요. 부관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거지. 지금 무슨 얘기냐면 부관이 효력이 있게 되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판례도 있고요. 그죠? 그게 이제 이 판례고요. 그 다음 판례가 또 있죠. 여기 보시면 이 판례가 더 최근 거고 더 중요해요. 행정행위 부담이 부관에 붙은 경우 부관을 무효화하여 처분 자체의 효력에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죠?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된 법률을 한 경우 그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 연유의 작용이므로 주요한 내용의 착오가 아니죠. 그걸만으로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부관의 하자가 민법상의 109조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변론을 하고 법률의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영향이 없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부관의 하자 부분과 부관의 이행행위는 별개의 행위이고 그 이행행위 하자는 민법 규정에 의해서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한 보시면 제소기간이 도과에 확정돼 이미 불가정력이 생겼다면 부관의 하자를 다툴 수 없는 케이스죠. 보세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당연 무효로 될 경우 외에는 효력을 부인할 수 없죠. 당연한 거죠. 그죠? 왜 무효인 행위에는 불가정력이 없잖아요. 왜?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으니까. 부담에 이행을 하게 된 사법 법률행위, 부담에 붙인 행정행위와 어디까지나 별개의 행위죠. 그래서 불가정의 문제는 별도로 사회 질서 위반이나 강의된지 여부를 따져보아 효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별개로 민법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내용이 되어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한 판례니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뒷건 보시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 의무를 부담을 부과했는데 부담의 전제가 되는 주도행정 근경이 개정되어 부과를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한다 이런 거죠.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죠. 왜냐하면 이제 이 논리를 아시려면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법률이 이렇고 먼저 사전 협약을 했죠. 그죠? 그리고 부관을 부과했어요. 도로조명 허가를 하면서. 근데 그 부관이 뭐였냐? 사전 협약 불이행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전 협약이 뭐예요? 부관이에요?
이 논란이 생긴 거예요. 이 논란이. 그죠? 부관이라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보시면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케이스예요. 그죠? 그러면 사정 변경이 생겨버렸죠?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잖아요. 그럼 부관 행위 자체는 부관 부가가 위법하게 되잖아요. 근데 협박은 효력이 소멸 안 한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대로 하면 소멸하지 않죠. 이걸 앞에 쳐 있고 부관이가 별도잖아요. 서로 다 쪼개지잖아요. 왜? 사전협약 자체가 부관의 내용을 이루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영향을 안 미쳐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대부분 판례는 뭘 나봤냐면 여기 보세요. 이 사건 협약은 원고가 이 사건을 허가를 하면서 부담을 내죠. 정한 협약이므로 이 사건 협약 준수를 조건으로 이 사건 허가를 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을 정한 내용 속에서 이설 비칙하는 문제는 부담을 부과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앞에서 이루어졌지만 뭘 해버려요? 사전협약을 부관의 일부로 봐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바뀌었으니까 사정 변경이 생겨서 어떻게 돼요? 부관의 부종성에 의해서 소멸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판례는 애울 수밖에 없어요.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론 논리적으로는. 그죠?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이제 기존 법에 도로 부지와 접도 구역에서 이제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갑과 을이 즉 행정적인 갑이 뭘 했냐면 미리 사전 내 허가를 내줄 테니까 만약 도로를 이제 확장하거나 확대할 때 그러면 송유관 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작물들을 네가 너의 비용으로 옮기거나 제거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가를 내줬죠. 협약을 지킬 조건으로 안 지키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근데 이제 이 도로법 시행규칙이 변경이 돼요. 어떻게 변경이 되냐? 도로 접도 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공작물을 설치할 때 이제. 이해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에 도로 구역, 도로 용지 이 파트들은 자기 비용으로 이설 의무를 부담되지만 도로 접도 구역 파트는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설 비용이 없는 이런 이설 비용을 부담하는 부관 자체가 문제가 있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갑이 이제 송유관 업체한테 요구를 한 거죠. 야, 우리 도로 넓힐 거니까 너 빨리 송유관 이설해 네 비용으로. 그러니까 우리 거부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법령의 변경으로 사전협약 내용이 실효됐기 때문에 이설 비용 지급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소송에서. 그래서 대부분 이 판례를 이렇게 내린 거죠. 부과하였는데 그죠?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의 근거인 경우에 부과를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한다. 이렇게 되죠.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경우에도 곧바로 협약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지. 또 여기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은 어떻게 돼요? 행정행위를 할 때죠. 그 사정 변경이 생긴 거잖아요. 뒤에 법률의 변경이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런 그 이상한 논리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나왔네요. 한번 기억하고만 있으세요. 교수님 사이에서도 판례 평석으로 논란이 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정 변경의 원칙을 또 문제 되는데 별로 이게 고려하지 않았고 또 하나 부관의 부종성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전 협약 체결이 어떻게 이게 부관의 부과로 볼 수 있는 거냐라는 논란이 된 거지. 그만큼 우리가 행정법적 어떤 이론 구성이 아직 덜 발전돼 가서
주먹구구식으로 해결한 판례예요. 그냥 있다고만 기억하시죠. D1번 보시죠. 행정계약은 실제 관련성이 없어 부관을 붙일 수 없는 부담이라 하더라도 위법한 부관인 거죠. 행정처음으로 상대방의 사법계약 형식으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자, 만약 여러분들 부과할 수 있다. 행정처음으로 상대방의 사법계약 형식으로 이런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치주의를 점탈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봐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부관을 공법상은 허용하지 않는데 사법상은 허용한다? 안 되겠죠? 왜? 요게 있거든요. 여기 뭐 있어요?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법률행위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법치주의를 지키는 게 뭐예요? 강행법규죠. 강행법규 위반이죠. 강행법규 위반은 어떻게 돼요? 사법행위 효력을 무효로 만들죠. 이거 민법에서 배워요. 민법에서. 강행법규 위반, 뭐 훈시규정 위반, 방침규정 위반, 그죠? 효력규정 위반은 무효로 만들고 방침규정 위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이렇게 민법 시간에 배워요. 근데 행정법 시간에도 이제 배우지는 않죠. 이제 그냥 넘어가죠. 왜냐면 이건 사법계약이잖아요. 오늘은 이번 부관에 관한 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즉 양이 많아요. 꼭 근데 시험에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 부관의 종류, 유형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거고 그건 이제 논리적으로 그런 거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때 즉 행정소송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소송법 개념으로. 이제 여러분 책에 있는 거 첫 번째 보시면 부담이 과연 소송성이 있느냐. 부담 자체만을 가지고 다툴 수 있는 거냐. 부담은 자체에 처분성이 없어서 다 가지고 들어가야 되느냐. 그죠? 주된 행정위도 가지고 들어가고 부관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느냐. 그게 이제 여러분 독립쟁송의 가능성이죠. 부관의 독립쟁송의 가능성. 그러면 부관이 위법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럼 부관의 위법 사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거기서 뭐에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나오겠죠. 실질적 관련성의 거리어 또 하나는 뭐에 비례성의 원칙 이런 것들 나오겠죠. 그러면 부관이 위법하면 부관만을 따로 독립 취소 가능하느냐. 이제 분리 가능성 이론이 이제 거기서 나오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판례는 고민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부담만 독립쟁송이 가능하니까. 그죠? 부담만 갖고 들어가겠죠.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갖고 간 부담은 이제 당연히 독립쟁송의 가능성에서 독립취소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죠. 부관만 갖고 들어가니까 부관만 위법하면 그것만 소송의 대상이니까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논리적 스토리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거 그죠? 부관의 하자가 부관의 이행행위에 미치는 관계 판례 2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만약 쓰려면 이제 기부 체납을 우리 왜 이 논리가 나오냐면 이 기부 체납을 공법 행위로 보면 공정력 게임이에요. 공법 행위로 보면 부관 이행 행위를 공법 행위로 보면 공정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관을 다툴 수 없겠죠. 공정력이 없으면 어떻게 무효죠? 영향 이것도 부종성에 의해서 소멸하겠지. 이행행위에 불과하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부관 이행행위를 뭘로 봐요? 증여계약, 사법상의 계약을 하고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민법 규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민법 규정이 어느 정도 그죠? 부관의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시작점에 문제는 거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뭐 케이스 보시는 분들은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 사례 일론점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사례 일론점 맨 마지막 번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면 부관 나오면 어차피 부관 나오면 논문을 사례를 풀려면 큰 케이스 전체 케이스는 부담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낼 것도 없어요. 나머지 내면 단문 형식으로 물어보든가 준사례 단문 형식으로 물어보니까 그에 대해 쓰면 되는데 큰 케이스에서 논점을 박으려면 부담밖에 없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그죠? 부담의 하자가 있을 거고, 그죠? 이 행위가 부담인지, 이 부관이 부담인지 아닌지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조건인지 부담인지 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관이 위법한지, 그 다음 볼 거 아니에요? 그 위법 사유에서 부당결부나 실질적 권리성, 결의 필요성의 원칙 위반 논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부관의 독립쟁성, 독립시선 논할 거고, 만약 이행 행위가 있었다면, 그 부관의 하자가 사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마지막까지 다 풀어낼 거 아니에요? 이게 일론점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